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박영규 작가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진실과 세 가지 요소, 발췌문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들 이야기 있잖아요. 그 너머에 숨겨진 어떤 역사적 진실? 뭐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재밌는 게 그리스 신화를 그냥 뭐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.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. 역사적 사실, 또 종교적 신앙, 그리고 이제 문학적 창작. 이 세 가지로요. 특히 그 최고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건데, 예를 들어 호메로스 서사시도 옛날엔 그냥 소설 취급 받았잖아요. 근데 슐리반이 진짜 트로이를 발굴하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을 수 있겠구나 했듯이 신화 전체에도 뭔가 실제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신화를 딱 세 겹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네요. 첫 번째는 진짜 있었던 일, 역사.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신앙적인 부분. 그리고 마지막은 후대 작가들이 재미나 교훈을 위해 덧붙인 이야기, 문학적인 거. 이 셋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가장 먼저 뭘 봐야 하냐면 바로 그 역사적 사실로서의 제우스예요. 왜냐면 결국 다른 요소들은 이 역사적 기반 위에서 뭔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니까요. 제우스가 실제 인물일 수 있다는 근거로 그 신화에서 제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자랐다고 나오잖아요. 아시다시피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 본토 문명의 뿌리 같은 거였고 이게 기원전 한 14세기 그때쯤 엄청 번성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쩌면 바로 이 시기 사람일 수 있다. 이런 추론인 거죠. 크레타 문명식이란 제우스 신화 배경을 이렇게 연결하는군요.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그럼 혹시 다른 근거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나요? 네,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. 그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영웅 아가멤논 있잖아요. 이 아가멤논이 제우스의 4대 손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. 와, 아가멤논이요. 네. 트로이 전쟁이 대략 기원전 13세기 말에서 12세기 말로 보니까 이걸 역으로 계상해 보면 제우스는 기원전 14세기 인물이 딱 나오는 거죠. 와, 그럼 아까 말씀하신 크레타 문명 시기 추정이랑 거의 들어맞네요. 그렇죠. 놀랍게 일치해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신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기원전 14세기쯤에 크레타나 그 근처 어디선가 진짜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실존했던 지도자였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신선한 관점인데요. 그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여러 행적들도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겠네요. 예를 들면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냈다. 이런 거는 실제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 티탄들이랑 10년 동안 싸웠던 티타노마키아 있잖아요. 이것도 기존 권력에 붙어있던 세력들과의 전쟁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맞아요. 그때 왜 키클롭스나 헤카톤 케이르 같은 존재들이랑 동맹을 맺잖아요. 신화에선 괴물처럼 나오지만 네, 그렇죠. 외눈박이 거인, 손 100개 달린 거인. 어쩌면 그게 당시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질적인 뭐 이민족 같은 세력들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들과 손잡고 이겼다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권력을 잡은 후에 제우스가 혼자 다 가진 게 아니라 형제들 포세이돈이랑 하데스랑 세상을 나눠 다스리잖아요. 하늘, 바다, 지하세계 이렇게.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물론 제비뽑기를 정했다는 건 좀 문학적인 장치일 수 있겠지만 네, 그렇죠. 책비로는 분례로 나눠 갖는 약간 연립정권 같은 형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또 자기를 도왔던 프로메테우스나 키클롭스 같은 동맹 세력들한테도 중요한 역할들을 좀 맡겼고요. 이렇게 힘을 키워서 주변 지역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종주국, 그러니까 중심국가 같은 지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고대 그리스가 여러 도시국가들 연합체 비슷했으니까 이게 꽤 현실적인 해석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그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지도자 제우스가 어떻게 신으로까지 격상되었을까?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, 신화적 요소랑 관련이 있겠네요. 정확해요. 네. 이 글에 따르면 제우스의 신격화는 그를 어떤 우주 창조의 역사랑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태초의 혼돈, 카오스에서 시작해서 대지, 가이아, 하늘 우라노스를 거쳐 태어난 존재다. 그러니까 창조주의 손자다. 이렇게 만들어서 그 통치의 정당성을 아주 그냥 신성하게 만든 거죠. 뭐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를 신의 후손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으니까요. 그러고 보니 제우스 한 명만 신이 된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인 티탄 신족도 그렇고 형제자매, 자식들까지 다 신으로 만들어서
올림포스 12신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올림포스 12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에 뭐 티탄족이나 다른 정령들이 자리 잡는 계층 구조. 이게 당시 종주국 왕족과 그 아래 지배층들의 어떤 위계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죠. 그리고 각 신들에게 뭐 번개, 제우스, 바다 포세이돈, 지회 아테나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이랑 능력을 딱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숭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이게 그냥 권력 구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사회 질서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, 믿음 같은 게 다 녹아있는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데요. 문학적 요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? 신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교훈도 얻고 또 재미도 있어야 하잖아요.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막 살이 붙고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 거죠. 특히 그리스가 좀 힘이 약해지고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면서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건너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요. 이때 제우스, 로마에서는 유피테르라고 불렀죠. 이 존재가 점점 어떤 종교적인 숭배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학이나 예술, 뭐 교양의 소재로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. 로마 작가들이 이 신화들을 가지고 막 비극도 쓰고 서사시도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로마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도 막 추가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군요. 네, 같습니다. 바로 이 세 가지,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, 신화적 신앙, 그리고 문학적 창작. 이 요소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를 이루고 있다. 이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.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제우스라는 인물을 축으로 해서 신화가 그냥 뭐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위에 종교적 믿음 또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세 가지 층위를 딱 나눠서 보니까 그냥 막 복잡하고 황당하게만 느껴졌던 신들 이야기가 고대 사회의 어떤 구조나 사람들의 생각을 비춰주는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? 결국 이 분석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신화 속 인물이나 사건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같아요. 제우스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역사, 믿음, 이야기가 다 섞인 일종의 문화적 창조물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글의 해석처럼 신들의 계급 구조 같은 게 고대의 어떤 정치 체제를 반영한 거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권력, 혈통,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혹시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